피고인 김민준, 일어서십시오. 법정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였습니다. 방청석의 모든 시선이 한 점으로 모아졌죠. 25살 청년이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일어섰어요. 판사석에서 보험 사기 혐의에 대한 엄숙한 목소리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은 아직 몰랐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방청석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곧 내려질 판결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테니까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좋고요. 자, 그럼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그 순간으로 말이에요. 김민준의 원룸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사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와 책상, 그리고 작은 냉장고가 전부였어요. 벽에는 전기요금 독촉장과 등록금 납부 고지서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죠. 이번 달도 밀렸네. 민준이 한숨을 내쉬며 고지서들을 바라봤습니다. 200만 원. 이번 학기 등록금 잔액이었어요. 다음 주까지 내지 못하면 재적 처리된다는 빨간 글씨가 눈에 띄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죠. 하지만 민주는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지갑 속에는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거든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받는 시급 5,000원으로는 한 달 생활비도 턱없이 부족했어요. 어머니께 도움을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 있었어요. 뭐라고 하지 않으셨죠. 그게 더 마음 아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주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5살 다른 친구들은 벌써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 자신은 아직도 등록금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아르바이트 동료 상호에게서였어요. 돈을 급하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민주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상호는 평소에 좀 이상한 일들을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요? 어떤 방법인지 묻자 상호는 전화로는 말할 수 없다며 내일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민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고지서를 바라봤습니다. 200만 원. 평생 모을 수 없을 것 같은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기도 했죠. 뭐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상호가 말한 돈 벌 방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분명 평범한 아르바이트는 아닐 거라는 직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지금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민주는 상호와 만나기로 한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모르겠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카페 문을 밀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은 전혀 몰랐어요. 같은 시각 서울 한복판의 한마트에서는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장바구니를 들고 채소 코너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박영희는 당근 한 묶음을 집어들며 가격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2,000원. 어제보다 200원 올랐네요. 한숨을 쉬며 다시 선반에 놓았어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어. 옆에서 장을 보던 동네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죠. 계산대에서 영희는 할인 쿠폰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20원, 100원씩이라도 아껴야 했어요. 계산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쿠폰들을 받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었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평상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죠. 영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희 씨, 장 보고 오세요? 네, 할머니. 오늘 날씨 참 좋네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누구도 이 소박한 중년 여성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어요. 그저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살림 꾸려가는 평범한 아줌마로만 보일 뿐이었죠. 영희의 집은 작은 연립주택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조용한 정막이 흘렀어요. 혼자 사는 집은 언제나 이렇게 고요했습니다. 냉장고에 장본 것들을 정리하며 영희는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오후 3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평소라면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책상에는 두꺼운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책을 펼치지 않았어요. 대신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죠.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오후 풍경이었죠. 저 아이들이 자라면 어떤 어른이 될까? 영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취업도 어렵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클 텐데 말이죠. 특히 잘못된 길로 빠지는 젊은이들을 볼 때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교육이 중요한데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벌보다는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죠. 저녁 준비를 하며 영희는 뉴스를 켰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었어요. 사기 사건, 절도 사건. 대부분 젊은 층이 연루된 사건들이었죠. 또 젊은 애들이. 영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뉴스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무엇이 이들을 이런 길로 내몰았을까요?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압박? 아니면 단순한 욕심? 이유야 어떻든 잘못된 선택의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영희는 리모컨을 눌러 채널을 돌렸어요. 무거운 뉴스 대신 가벼운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죠. 하지만 마음속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영희는 몰랐습니다. 바로 내일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사건과 마주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오후 민주는 상호와 약속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상호는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죠. 민준이 자리에 앉자 상호는 주변을 살펴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보험 사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길에서 차에 살짝 부딪히는 척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정말 위험하지 않아?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상호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자신도 여러 번 해봤다면서 큰 부상 없이 보험금만 받으면 된다고 했죠. 상호는 휴대폰을 꺼내 보험 설계사 번호를 보여줬습니다. 미리 짜고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설계사가 적당한 차량을 골라주고 나머지는 연기만 하면 된다는 설명이었죠. 민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2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이 컸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죠.
상호는 민준의 망설임을 눈치채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보험금이 나오는 과정, 연기하는 방법, 주의사항들까지 세세하게 알려줬어요. 특히 상대방을 고를 때는 나이 든 사람이나 여성이 좋다고 했습니다. 덜 의심스러워하고 협조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였어요. 내일 오후 3시쯤 어때? 상호가 구체적인 시간까지 제안했습니다. 장소는 주택가 골목길, 차량 통행이 적고 목격자도 별로 없는 곳이라고 했어요. 민주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어머니의 병원비, 자신의 등록금, 절실한 현실이 그를 압박했죠. 결국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이 일만 끝나면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상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의사항을 알려줬어요. 절대 과하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연기하라고 했죠. 카페를 나오며 민주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죠.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일어날 일들을 상상하며 불안해했어요. 과연 자신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민주는 약속 장소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 골목길이었어요. 상호가 말한 대로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았죠. 민주는 긴장된 마음으로 길가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났죠. 오후 3시가 되자 한 대의 소형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중년 여성이 운전하고 있었어요. 바로 상호가 말한 그 차였죠.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이었어요. 평생 후회할지도 모를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차가 가까워지자 민주는 천천히 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치 무심코 길을 건드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차 안의 운전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어요. 어제 마트에서 장을 보던 그 아줌마와 비슷한 모습이었죠. 민준의 가슴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차가 다가오는 순간 길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상호가 알려준 대로 자연스럽게 부딪히는 척했어요. 차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췄죠. 아! 민준이 과장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상호가 가르쳐준 대로 다리를 붙잡고 아픈 척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다친 곳이 없었죠. 차에서 한 여성이 급히 내렸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의 중년 아줌마였어요.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여성은 민준에게 다가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어디가 다쳤는지, 병원에 가야 하는지 물어봤어요.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죠. 다리가 너무 아파요. 민준이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이렇게 선량해 보이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 맞을까요? 여성은 즉시 구급차를 부르자고 했습니다. 민주는 내심 당황했어요. 상황이 너무 크게 번지는 것 같았거든요.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사고 현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죠. 민준의 마음이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요. 단순하게 보험금만 받고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성은 민준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아픈 척하며 거부했어요. 그러자 여성은 더욱 미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죠.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신고를 한 모양이었어요. 민주는 식은땀이 흘렀죠. 경찰관들이 도착해 현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을 받고 사고 경위를 조사했어요. 민주는 계속 아픈 척 연기를 해야 했죠. 여성은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박영희라는 이름이었어요. 주소는 이 근처 연립주택이었죠. 평범한 동네 아줌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분증을 받은 경찰관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진 거예요. 뭔가를 확인하더니 동료 경찰관을 불러 속삭였죠.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궁금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단순한 교통사고 처리인데 왜 경찰관들이 저렇게 진지해 보이는 걸까요? 경찰관 중 한 명이 박영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는 듯한 말을 건넸어요. 박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그 순간 경찰관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더욱 정중해졌어요. 마치 윗사람을 대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죠. 민주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아줌마인 것 같은데 왜 경찰관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분명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였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민준을 응급처치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외상은 없었지만 정밀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했죠. 박영희는 민준에게 다가와 병원비는 자신이 모두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보험 처리도 신속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민준은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자신이 한심했어요. 구급차에 실려가며 민준은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정말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고요. 양심의 가책이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민준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상대한 그 평범한 아줌마가 누구인지, 그리고 곧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민주는 다행히 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험 처리를 위해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민주는 불안한 마음으로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커질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단순한 보험 사기로 끝날 줄 알았는데 말이죠. 경찰서 안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여러 사건 담당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민주는 한 형사의 안내를 받아 조사실로 들어갔죠. 형사는 사고 경위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민주는 상호가 알려준 대로 대답했어요. 갑자기 차가 나타났고 피할 수 없어서 부딪혔다고 했죠. 그런데 형사의 질문이 점점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고 직전에 뭘 하고 있었는지, 왜 그 시간에 그 길에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민주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죠. 잠깐 박영희 씨가 오셨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리며 한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민주는 박영희라는 이름을 들으니 어제의 그 아줌마가 떠올랐어요. 곧이어 박영희가 조사실로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소박한 옷차림에 장바구니 대신 작은 핸드백을 들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사하던 형사가 갑자기 일어나 인사를 했거든요. 마치 중요한 사람을 맞이하는 것 같았어요. 박영희는 조용히 민준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검은색 가죽 지갑 같은 것이었죠. 지갑을 열자 안에서 카드 하나가 나왔습니다. 신분증이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주민등록증은 아니었죠. 뭔가 다른 종류의 신분증 같았어요. 형사가 그 신분증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형사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눈을 크게 뜨며 박영희를 다시 바라봤죠. 죄송합니다, 판사님. 형사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민주는 귀를 의심했어요. 판사님이라고?
저 평범한 아줌마가 판사라고요?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보험 사기를 친 상대가 판사였다니.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박영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은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 박영희라고 소개했어요. 형사사건 전담이고 특히 사기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한다고 했죠. 민주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필이면 사기 전문 판사를 상대로 보험 사기를 시도했다니요. 이보다 최악의 상황이 또 있을까요? 혹시 이 사고에 대해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나요? 박영희가 민준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운 시선이 민준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민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자백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모르는 척해야 할까요? 형사도 상황을 파악한 듯 민준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봤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박영희는 민준의 떨리는 손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을 망치는 경우를 말이죠.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판사 앞에서 계속 연기를 할 용기도 없었죠. 그 순간 민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을요. 민준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판사 앞에서 보험 사기를 시도했으니 중형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겼어요. 어머니 얼굴도 볼 수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박영희의 다음 행동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더니 형사에게 잠깐 나가달라고 요청했어요. 잠시만 이 청년과 둘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형사는 당황했지만 박영희의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조사실을 나가며 문을 닫았죠. 이제 민준과 박영희만 남게 되었습니다. 박영희는 다시 민준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판사가 아닌 그냥 한 명의 어른 같은 모습이었어요.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졌죠. 민준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제 와서 변명할 것도 없었죠. 박영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도 민준 또래였을 때 비슷한 고민을 했다고 말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며 돈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했죠. 민준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판사님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지금은 성공한 모습이지만 과거엔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인가요? 박영희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온갖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했어요. 때로는 위험한 유혹에 흔들린 적도 있다고 고백했죠. 하지만 다행히 주변에 좋은 어른들이 있어서 올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민주는 박영희의 말을 들으며 점점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판사가 맞나요? 왜 자신을 꾸짖거나 처벌하려 하지 않는 거죠? 박영희는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정말 급한 돈이 필요한 상황인지 말해보라고 했어요. 민준은 망설이다가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제적될 위기에 처했다고, 어머니 병원비도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죠. 박영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이야기였어요. 이런 젊은이들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그런데 박영희의 다음 말이 민준을 또다시 놀라게 했습니다. 이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겠다고 한 거예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고 했죠. 조건이요?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보험 사기를 시도한 자신을 처벌하지 않겠다고요?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박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처벌보다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민준 같은 젊은이에게 필요한 건 기회라고 말했죠.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것. 그리고 박영희가 소개해주는 곳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었어요. 민주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박영희는 민준의 놀란 표정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후원하는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일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요. 월급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했죠. 민주는 감격했습니다. 처벌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일자리까지 얻게 되다니요. 이 판사님이 천사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박영희에게는 더 깊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동정심만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었어요. 민주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의 진짜 이유를, 그리고 박영희의 진정한 마음을요. 며칠 후 민주는 박영희가 알려준 청소년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생각보다 큰 규모의 시설이었어요. 여러 상담실과 교육실이 있었죠. 센터장이 민준을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박영희 판사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이곳에서 상담 보조 업무를 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죠. 민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류 정리나 간단한 사무 업무부터 시작했어요. 월급도 생각보다 괜찮았죠. 일주일이 지나자 박영희가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평소 후원자로서 정기적으로 들른다고 했어요. 민준의 적응 상황을 확인하러 온 것 같았죠. 박영희는 민준과 따로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센터 내 작은 상담실에서 둘이 마주 앉았어요. 이번에는 판사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죠. 민주는 그동안의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했죠. 하지만 박영희의 표정은 어딘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죠. 박영희는 자신의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의 사진이었어요. 민준과 비슷한 나이 또래였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나요? 박영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거든요. 박영희는 깊게 숨을 쉬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 속 청년은 자신의 아들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이 이상했죠. 민주는 박영희의 말을 들으며 점점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도 민준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했죠. 보험 사기였습니다. 민준과 똑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들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상대방이 관대하지 않았거든요. 사건이 법정까지 가게 되었고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그리고 출소 후 얼마 안 가서 박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했어요. 사회의 냉대와 자책감을 견디지 못했다고 했죠. 민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영희가 자신에게 그렇게 관대했던 건가요? 자신의 아들을 구하지 못한 미안함 때문인가요? 박영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자신과 같은 일을 당하는 젊은이들을 돕고 싶어졌다고 했어요. 이 상담센터도 그래서 후원하게 된 거라고 했죠. 당신을 보는 순간 우리 아이가 떠올랐어요. 박영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상황, 같은 실수. 모든 게 너무나 비슷했다고 했어요. 민주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박영희의 관대함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구하지 못한 아들을 대신해서 민준을 구원하고 싶었던 거였죠. 박영희는 민준에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올바른 길로 가달라고,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자신이 바라는 전부라고 했죠. 민준은 감동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운명이 자신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 같았죠. 그 순간 민준은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박영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정직하게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박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류 정리만 하던 그가 이제는 상담 업무까지 돕게 되었죠. 어느 날 민준에게 새로운 상담 대상이 배정되었습니다. 19살 김준호라는 소년이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잘못된 유혹에 빠질 뻔했다고 했죠. 민준은 준호를 만나는 순간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똑같이 절망적인 표정, 똑같이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이번에는 민준이 도움을 줄 차례였습니다. 준호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어요. 어떻게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말했죠. 준호는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랐습니다. 상담사인 줄 알았던 이 형이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했다니요. 더욱 집중해서 들었어요. 민준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어른들이 있다고, 진정으로 젊은이들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박영희 판사님의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어떻게 자신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아픈 사연도 함께 말했죠.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만 힘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민주는 준호에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정직한 길로 가자고 했어요. 자신도 함께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날 오후 박영희가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정기 점검차 온 것이었어요. 민준의 근무 태도에 대해 센터장에게 칭찬을 들었죠. 박영희는 민준과 잠깐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일은 잘 적응했는지 물어봤어요. 민준은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어요. 박영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이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마치 자신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기분이었죠. 고마워요, 민준 씨. 박영희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더 고맙다고 했어요. 민준 덕분에 아들에 대한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다고 했죠.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박영희라고, 자신은 받기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민준은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요즘 일이 잘 풀리고 있다고, 곧 병원비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기뻐하시며 민준이 달라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목소리에서 희망이 느껴진다고, 정말 다행이라고 하셨죠.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박영희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감옥에 있거나 더 큰 잘못을 저질렀을지도 모르죠. 운명이란 정말 신기한 것 같았습니다. 최악의 순간이 오히려 최고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민준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언젠가는 박영희 판사님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젊은이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꿈이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야간 대학에 진학해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기로 했어요.
박영희가 학비까지 지원해주겠다고 했죠. 민주는 다짐했습니다. 받은 사랑을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되돌려주겠다고요. 그것이 박영희와 그의 아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은 때로 차갑고 무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진정한 어른이란 젊은이의 실수를 꾸짖기보다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아닐까요? 민준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선순환은 계속해서 이어져 갈 거예요.